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제가 안 떨리게 조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도밭 학원 원장 윤미아입니다. 저희가 중3 간 다음에 첫 번째 목차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고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국어, 논술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한 선배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새롭게 콜라보를 시작한 학습 코칭 윌스터디라는 곳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뭐 원하는 대학, 원래 이게 처음에는요 좋은 대학이라고 써놨다가 좀 너무 속물적으로 보여서 살짝 멋있는 걸로 쓰긴 하는데, 현 중3 아이들이 고3이 될 때는 입학생 수와 대학 신입생 수가 같아져서 뭐 어떤 대학이든지 갈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원하는 대학 혹은 좋은 대학, 또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셨을 텐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변하는가? 즉, 자소서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은 어떤 돌풍을 몰고 올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유리라기보다는 아이 취향에 맞을 것인지에 관한 얘기, 그리고 누구나 다 봐야 하는 수능 준비, 심지어 지금 수능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진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이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문이과 통합, 특히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국어를 선택할 때 화작과 언매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고, 또한 다른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진로와 목표 설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단계별 목표를 성취하고,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이 인생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회들 많이 다니셨을 거고, 또 대형학원은 설명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셨으리라는 전제 하에 저희는 좀 압축을 했어요. 현 고 2, 3의 대입에서는 지금 교과활동, 종합 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산경력, 독서활동인데, 여기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달라진 게 일단 수상경력. 예전에는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대입을 반영을 했어요. 옛날에는 바깥에서 하는 모든 대회에 다 넣어서, 제가 이제 지도했던 연대 경제학과를 간 애는 그때 금융경시대라는 게 있었는데 경기여고였거든요. 걔가 그걸 대상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그런 아주 럭키한 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독서활동조차도 대입 미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만 보면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아이들을 대학에서 뽑겠다는 거지? 라고 하는데, 대학에 히든 카드가 있죠. 그게 사실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뭐하러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이 많은 과오를 남겼고, 또한 뭐 불합리, 불평등을 남겼다고 하지만, 어떤 제도든 처음 시행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발견될 거고, 그걸 고쳐가고 있는 이 과정에 갑자기 전면 개혁, 그리고 너무너무 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고교 학점제의 전격적인 도입, 이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책 잘 읽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그거는 제 교육 철학이자 저의 이념이며 살아가는 지표이고 아이들한테 자나깨나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요. 현 고1이 이렇다면 25년도에 대입을 치러야 할 중3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시죠, 어머님들? 어떤 답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뭐 유튜브, 뭐 대형 강의, 대형 그 학원의 강의 설명에 다 들어봤는데요. 현 중3은 뾰족한 답이 아직 없어요. 심지어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골자만 있을 뿐이지 대학별 어떤 그 모집 요강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겪을 혼란은 슬프네요. 일단 이 슬픈 고1들이, 아니 참 예비 고1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자, 고교 학점제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교 학점제가 어떤 거였냐면, 일단 교육 과정 자체가 영역별, 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이죠. 대학교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 선택과 필수, 또 교양 선택과 필수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교 학점제만 가지고도 한 2시간씩 설명회를 하시던데, 왜 안 키나 했어. 그거 하시던데, 그거는 혹시라도 요청이 있으시면 제가 중1, 2, 3을 다 모아서 고교 학점제 걸 할 거고요. 제가 아니고 학관노라는 단체가 있어요. 학원 관리 노하우라고 하는 원장들의 모임인데, 그 안에서 정말 너무 열심히 그 만들어 놓은 유튜브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훨씬 더 잘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교 학점제가 번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진로와 학업을 설계해야겠죠. 내가 어떤 진로를 갈 것인지. 너무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걸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도 진로를 정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살다가 진로가 많이 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되고 싶은 게 사실은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삶이고 또한 가족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던데, 그렇다면 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이 나만의 행복일 것인지 가족과 사회와 이웃의 행복일 것인지, 사실 이웃과의 행복이어야 하잖아요, 정답은. 그러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는지에 대한 수강 신청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고교 학점제 보면 우리 학교에서 못 들으면 남이 학교 가서 들어도 되고, 남이 학교에 가서 못 들으면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확정을 좀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업 운영, 능동적인 학생 참여, 이거는 뭐 어디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다양한 수업 방식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학점 기준의 졸업 여건을 설정하는데, 이때 내가 그냥 갈 수 있는 베이직 과목과 심화 과목, 다시 말해서 언어 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심화 과목을 내가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보겠지만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쓰시지 않는 대신 세특을 써주시게 되어 있고, 세특은 다 반영이 돼요.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만이죠.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금은 수능 최저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를 없애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올해 같은 입시에는 코로나 입시라고 해서 여러 점에서 상당히 느슨해진, 최저도 예전에는 3합이었다면 뭐
4, 3, 5까지 늘어나는 그런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고교 학점제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얼마만큼 심화 과목을 할 수 있느냐,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미이수를 할 때는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수를 하고 나면 학생을 평가할 때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되고, 교사별 평가, 이게 바로 이제 세특이겠죠. 그리고 성취 평가제. 이건 뭐냐면, 보통 평가 방식을 우리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량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등급을 3개로 나누기도 하고, 과목별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중3들이 고1에 들어가면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전면 시행은 초6이니까 고1 때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그때 심화 과목을 얼마나 개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역량이 드러나겠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개설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 많은 학교가 좋다라고 하는 공식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돈 많은 학교 혹은 뭔가를 잘한 학교를 지금까지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보면, 일반고대 특목자사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모르시는 어머님들도 있을 텐데, 중3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보이시죠? 일단 뭐 부동의 일이에요. 서울예술고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대나 또 뭐더라? 무용막 이런 거는 다 서울예술고가 서울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과 쪽은 뭐 서울과학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외대부고, 뭐 경광 나오고 하나고가 나오고, 그리고 6번째가 이제 대원외고예요. 대원외고하고 대전과학고가 굉장히 많이 갔죠. 대전과학고는 그 과학고가 아니라 대전 영재고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 개설들로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교가 됐어요. 99년생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 대전, 대구 이런 쪽 붙은 애들이 안 가고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해서 서울 의대 가고 그러던데, 요즘은 영재고 가는 애들 자체가 대구, 대전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선화, 세종 나오고 21명으로 뚝 떨어지긴 했지만 민사고가 나오고요. 그런데 왜 30명보다 앞에 있네요. 그쵸? 수시라서 그래요. 수시. 자, 그리고 나서는 보세요. 세화고도 자사고, 명덕, 대일, 한영, 현대, 국립국악고, 휘문, 그리고 중동, 세종, 배제까지 해서 모두가 다, 잠깐만요. 수락 좀 해드릴게요. 모두가 다 보시다시피 다 자사고가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고는 서울고, 상문고, 낙생고는 성남에 있는 거고요. 단대부고, 그리고 화성고, 반포고, 자, 한민고라고 있네요. 공주사대부고, 경기고, 한일고. 네? 한일고까지 해서 서울대 신입생 일반고 순위가 나왔고요. 요즘은 이제 서울대 순위보다 더 이 학교가 괜찮은 학교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의치한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의치한수가 아니라 의치수한이라고 바꿔야 돼요. 수의대가 훨씬 더 세지요, 요즘에. 그래서 상산, 경신, 휘문, 세화, 단대, 화성, 해운대, 외대부고, 낙생, 양정, 중산, 숙명, 하나.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정말 수천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의치안을 보낸 강남권 학교, 휘문, 단대, 중산, 숙명, 그리고 진선, 그리고 사실 세화여고까지 해서 이쪽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디를 가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학교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희문고 무려 140명이거든요. 진짜 많이 간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상산고가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상산고 지원자 수가 상당히 늘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고 쪽이 많이 줄었는데, 자, 일단은 상산고 한번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의외로 상산고 애들이 사교육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받진 않겠지만요. 많은 지원자 수를 보이는 건 학교 프로그램이 그만큼 좋다는 걸 의미하고 사실은 그만큼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보셨죠, 어머님들? 중대부고까지 여기 무려 30명이나 보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 학교들 많이 눈여겨보실 필요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렇다면 진짜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학교를 갔는지를, 죄송합니다, 좀 좋은 학교만 넣어봤어요. 서울 교대가 나오고 물론 시립대학교 이거 인기 굉장히 좋거든요. 외대, 이대, 경희대, 그 다음에 울산 과기대, 고대, 중앙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서울대, 연대, 포공, 한국과학기술원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 그 입학자 수가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일반고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307명이었다면, 자, 보세요. 서울대학교는 일반고가 1683명, 그리고 신입생이 3437명인데 나머지 1700명 정도는 다 뭘까요? 특목고 뭐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니까 아무리 봐도 높은 대학은 특목자사고의 입학률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문이과 통합이 나와요. 문이과 통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통과목인 국어에서 국어는 독서와 문학으로 나누어지고요. 선택 과목은 다시 화작과 언매로 나누어지는데 화작과 언매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통과목 독서와 문학 이야기를 하면은요. 잠깐만요, 어머님. 다시 또 넘어갈게요. 아니, 독서와 문학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와 국어 하기 전에 그냥 화작하고 언매가 먼저 나왔으므로 할게요. 학습량은 일단 언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결국은 문법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법은 지금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으로 나누어져요. 고전문법까지 해야 하므로 총량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난이도 당연히 언어와 매체가 높겠죠. 언매가. 근데 중요한 건 변별력이에요. 화작, 언매 다 15문제거든요. 그런데 화작은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언매는 어떨까요? 진짜 공부한 애는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매가 어떻게 또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진로 목표 설정에 아까 윌스터디 얘기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자, 국어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1학년 공통에서 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포도밭 국어에서 이 국어는 지금 고등 국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등 국어는 중등 국어하고 다를 게 우리가 뭐 시, 소설, 수필, 희곡, 그리고 설명문, 논설문, 문법 다 배우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내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만 우리 동네 학교들은, 강남권 내 학교들은 문법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1학기에 문법 전부를 다 하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심지어 우리 과정이 사동피동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사동피동이 범위에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국어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어가 과목이 그냥 국어지만 문학을 한다고 했을 때 문학에 정말 많은 범위들이 연계 작품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중간 기말에 공부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국어야말로 선행 얘기 안 합니다. 미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그래도 다 요즘은 국어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국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어떤 중요성을 못 느낀다든가 이런 분들이 없으신데, 보면 국어야말로 진짜 미리 좀 해두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목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워낙 학교 시험 난이도들이 높아요. 미리미리 뭐 이제 강남권을 떠나서 다른 학교, 다른 어떤 지역으로 이사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이사가는 분들 중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 풍문고더라고요. 그러니까 풍문고에서 이런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리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풍문고에 옮겨 앉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교 한 20등까지. 풍문고요. 수서에 있어요. 세곡동이요. 세곡동에 있는데, 풍문고 그 보내는 어머님, 지금 현재 고2 어머님하고 제가 그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3 애들한테 풍문고 얘기해줘야 된다고. 1등에서부터 20등까지는 학교에서 철저 관리를 하고, 예전에 지금 중동도 그렇잖아요. 플론티어 반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모여서 자습시키는 게 있어요. 아마 그게 은강여고도 있을걸요? 있죠? 은강여고? 네, 은강여고도 있어요. 아마 경기여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학교가 있는데 제일 이렇게 유난하다고 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중동고고, 휴문고도 있지만 자율적이고요. 예전에 그 생기부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 쓰려고 아이들이 많이 했지,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풍문고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풍문고는 그래서 그 1등에서 20등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 이 강남권 중학교 출신의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2학년 그리고 1학년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고2인데, 아니야, 고1이다. 죄송합니다. 고1인데 자기 중1 동생도 풍문고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고1 친구 중에서도 풍문고랑 뭐 외대부고랑 막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동네 이제 여고를 보낸 어머님 얘기를 들었을 때도 풍문고가 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걔는 고2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애들이 마구 자라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고2와 고1 엄마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보내시는 어머님들은 많이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 보냈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어머님 역시 그 여고에 가서 이 친구는 전교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선택지를 가졌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교권에서 정말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풍문고 설명회를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실권에 사시는 경우에는 배재고등학교 설명회를 꼭 들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재고등학교가 요즘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보내고 있고요. 배재고 선배들을 좀 봤는데
걔네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뭐니 해도 학교 생활 만족도 높은 게 참 좋은데요. 물론 휘문고 다니는 애들 엄청 좋아해요. 중상고 애들도 자기 학교 참 좋아하고 중동고 애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만족도가 아이들의 고교 성취하고 정말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로 어떤 학교를 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대화를 나누셔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어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제가 풍문고 그리고 배제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나가다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이 되면 화작, 독서, 언매, 문학이라는 4가지 과목이 있는데 주로 1학기에는 문학을 하고 2학기에는 독서를 해요. 그리고 화작과 언매를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대치동은 일단 다 1학기의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산문과 운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은 또다시 고전과 현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수능에선 그 EBS하고 연계돼 있다고 해서 듣보잡 고전 소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듣보잡 고전 시가도 나오고 현대시도 많이 나오지만 2학년 학교 과정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전통적인 것들이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과정들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전통적인 과정이 이를테면 그거예요. 구지가 알아야 되고 가실이 알아야 하고 황진이시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현대시에 와서는 김소월시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이 문학 때 물론 1학년 때 모든 것의 기초를 배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학원은 개념 엄청 중요시 여겨요. 개념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그걸 타고 쑥쑥쑥쑥쑥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다시 사상누각. 그래서 어머님들 아마도 인강을 하나 듣자 해서 윤혜정의 나비효과 많이 들으시죠? 맞죠? 아니면 겨울방학에 그걸 듣게 하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윤혜정의 나비효과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친구가 재수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일단 개념을 알려면 나비효과를 들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해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윤혜정의 나비효과를 들으려면 우리 중3 친구들은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진짜 베이스가 있어야지 듣는 거기 때문에 고1 때 국어를 잘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란 말 안 할게요 어머님. 중3 때 해두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중2 겨울방학부터 수능 기초를 가르치잖아요. 그 수능 기초가 중3이 되면 내신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이 커리큘럼을 짤 때 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고등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2 겨울부터는 뭘 좀 시작을 해줘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막 중1도 막 초6까지들도 국어 해서 미리미리 가르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초6과 중1은 책을 읽히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중2도 책을 읽히세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2 겨울부터는 저희가 수능 국어를 이제 시작을 해서 중3 지금 여름이 됐잖아요. 여름이 돼서 사실 어지간한 국어 개념은 모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가르쳐요. 고등학교에서는 산문 장르, 운문 장르, 교술 장르, 극 장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다 가르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거지만 그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2학년이 되면 문학이 빵빵빵빵 나옵니다. 대략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30개 이상 되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문이과 할 것 없이
과거, 현재, 뭐 미래 건 없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장르별이 막 해서 이제 그 복잡하게 나오는 데다가 이 동네 선생님들은 내가 내신을 가장 어렵게 낼 거야. 이게 무슨 선언서라도 작성하신 듯이 엄청나게 어려운, 아니 마구 비꽃 그런 문제들을 잘 내는데요. 내신과 수능을 잘 보는 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내신을 잘하는 친구가 수능을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수능을 잘하는 친구가 내신을 잘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내신 1등이 꼭 수능 1등은 아니라는 거고요. 고2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수능을 전교에서 한 5등 안에 들었는데 내신을 80몇 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5등급이었대요. 되게 슬펐어요, 제가. 내신은 정말 디테일에 강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전 너무 그게 웃겼던 게 얘는 이제 덜렁거려서 물론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 시험에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전 더 놀랄 뿐이에요. 아이들이 국어를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국어 시험을 점점 더 잘 보고 있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국어를 너무 잘 봐서 선생님들은 자꾸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요렇게 꼬고 요렇게 꽈서 문제가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디테일을 키우는데 많이 맞춰져 있고 어이없게 정말 이렇게 구절대로 끊어서 읽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문제들을 내기 시작을 하신 지가 좀 되긴 했어요. 그쵸? 근데 그걸 100점을 맞는다는 사실. 진선영어 같은 경우에도 100점을 맞아도 2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도 좀 총력을 기울이셔야 하겠죠. 숙명여고도 그렇고요. 뭐 여학교들은 경기여고도 그렇고요. 국어하고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사태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허무하죠. 네.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고3이 되면 여기 보면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현대문학 감상, 고전문학 감상 과목은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 과목을 하지 않습니다. 수특과 수완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죠. 다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심화국어를 선택했을 때 언매를 하게 한다든가 뭐 혹은 화작을 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언매와 화작에서 아이들이 뭘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능이 모두 몇 문제인지 아시죠, 어머님들? 네, 45문제고요. 그리고 80분 동안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보통 수능을 좀 풀 줄 아는 애들은요. 그거 그냥 주고 2시간 동안 풀으라면 다 풀어요, 어머님들. 고2 아이들 고3 거 제가 엊그저께도 풀려봤는데 2개 혹은 3개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오답하라고 그러면 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넉넉하면 풀 수도 있는데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걸 푼다는 게 전 정말 기특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80분 중에서 70분 동안 풀어야죠. 70분 동안 풀고 10분은 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화작과 언매를 풀어야 하는데 들여야 되는 시간이 얼마냐? 바로 15분이에요. 왜냐? 15문제거든요. 1분당 1개씩 풀어야 돼요. 그런데 화작은 지문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평상시 읽기 능력이 정말 잘 되어서 빠르게 읽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약간 직관이 발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수능을 잘 못 보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화작하지 말고 언매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약간 잘못 생각하면 화작을 와장창 나갈 수가 있고 또 화작을 보통 먼저 풀거든요. 그러면서 15분이 아니라 20분이나 25분을 거기에다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5분 풀어서 15문제를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25분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10분이 모자라죠. 그 10분을 어디다 쓸까요? 딱 푸른 아이들은 비문학에 쓰고요. 못 푼 아이들은 10분을 풀 수 있는 비문학 시간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엄매는 즉문즉답이 가능해요. 탕탕탕탕탕탕 해서 엄매를 볼 경우에는 10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최상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분을 비문학에 쓰는 거죠. 그러면 비문학에서 오답을 맞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비문학 어렵다는 소리를 너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더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문과한테는 너무도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에요. 경제 문제, 과학 문제, 막 수열 문제, 조합 문제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막 보면 뭐 예술하고 나왔는데 이를테면 철학이 나와도 철학 문제에다가 철학자들이 수학을 좀 잘하잖아요. 논리 문제를 쓱 집어넣죠. 그래서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부터 따박따박 올라가면서 어휘력, 사고력, 독서력 다 키워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이 포도밭에서 논술을 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 방법이. 그런데 비문학만 가지고 계속 문제풀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학원들이 많이 있고 어머님들도 집에서 따로 또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풀리고 계시잖아요. 학원에 문의 많이 와요. 비문학 문제 뭐 풀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사실 제일 많이 풀리는 건 예비 매산비 그쵸? 매산비 많이 풀리시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 기출만으로 만들어진 문제집 뿐이라서 새로운 문제를 아이들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실제로 이제 비문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옛날 비문학 문제들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저는 중3에는 옛날 문제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비문학 특강 하는 거 쿰나우대 이름도 어렵죠. 그 인문하고 사회할 거 하는데 그게 인문사회 과학 예술이 있었는데 요즘 인문사회 정말 잘 팔렸던 그 교재예요. 그래도 살아남아서 그 두 파트가 나오니까 특강 시간표가 안 맞으셔서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서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출은 결국은 우리 애들이 다 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푸니까 나중에는 내가 비문학을 되게 잘 푸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비문학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면 고3 때 비문학 갖고 막 내가 잘한다고 하다가 이제 수능 망치고 재수하다 보면 재수할 때마다 그 대성이나 이런 데서 주는 모고를 풀면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따라서 낯선 지문, 그러니까 예비 그 매산비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비문학을 좀 보시는 것이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저의 진단입니다. 전적으로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네. 이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거예요. 새로우시죠? 막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우리 애가 드디어 중학생이 됐는데 했을 때 예비 중1부터 중2 기말까지 중등국어에 필요한 개념들을 저희가 다 배웠고요. 또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그것이 지문 속에 어떻게 이제 답으로 나와 있는지 그걸 이제 문학할 때도 배웠고요. 근데 이 독해의 원리는 저희가 비문학 지문이라고 해서 한 2개쯤 풀잖아요. 그때 독해의 원리와 그 푸는 것까지도 다 배우게 됩니다. 학원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는 독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일단 단락마다 핵심어를 찾는 거예요. 핵심어 찾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제 그것이 정보가 너무 많은 문단을 보다 보니까 힘든데 심호흡하면서 핵심어 풀고 밑줄 긋고
근데 보면 아직도 그냥 눈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 늦지 않았사오니 눈 말고 항상 손으로 풀게끔 꼭 해주시고요. 비문학은 반드시 오답을 해야 돼요. 오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짓인가 참인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푸는 비문학 문제들은 지식화하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지식화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상식 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오는 것들을 좀 물어본대요. 외우라고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했느냐? 중2 겨울에서 이제 중3 여름까지, 보통 여름이 되면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이제 설명회도 많이 들으시고 우리 학원 수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갈아탈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시죠. 그게 그럴 것이 포도밭은 고등부가 뭔가 이렇게 정해되어 있지 않은 느낌 있으시죠? 네, 맞아요. 저희가 고등부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지 않았어요. 원장인 제가 고등부라고 하는 게 이 동네 워낙 대형 학원도 많고요. 뭐 세정에 가면 누구? 뭐 써니 선생님? 뭐 누가 있고 또 뭐 어디에 가면 김선아 선생님이 있고 그쵸? 그런 선생님들이 수백 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또 이제 표현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들은 원래 대형 강의를 펼쳤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대형 학원도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봐주고 싶은데 그분들의 특징은 이제 학교별 내신에서 매우 강하다는 거고요. 저희는 학교별 내신을 하려면 애들이 뭐 2명, 3명은 요 학교 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학교 애들에서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내신을 했었거든요. 내신을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은 이제 고등부 내신을 계속 하다가 저도 병이 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놓이게 되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이제 고등 애들을 모아야 할 텐데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고등부는 그런 대형 학원으로 어차피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왜? 우리 학원에서는 일단 중등부 3년을 보냈는데 고등부 3년까지 또 보내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가시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선생님들 이제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시는 걸 말리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죽다 다른 적이 하도 몇 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말리지 않고 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고1 내신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에도 고1 내신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고1 내신을 제가 원래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내신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더 심화해지다 보니 어머님들도 상당히 어떤 갈등을 느끼실 거고 그래서 학교별 내신을 하시는 곳으로 가시라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단 팀 수업일 경우에 학교별 팀 수업일 경우에 그것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드러내놓고는 하진 않았지만 뭐 민사라든가 하나라든가 뭐 대원외고라든가 이렇게 자사고 중심의 그룹 수업을 했어요. 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지금 자사고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사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제 그룹의 선생님 아이들이 모여진다면 그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3 여름부터 그 이후니까요. 지금 하던 수능문학 현대문학사 중심이에요. 즉 1910년대 개화기부터 1930년 40년까지 해서 여름에 끝나요. 근데 원래 이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있거든요. 그건 중3 여름부터 그 이후인데 보통은 저희가 겨울방학까지 해서 중3 그러니까 예비고1 과정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근데 예비고1에 보통 대형학원에서 많은 과정들을 개설을 해요.
그때 또 옮기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일단 저희 과정은 겨울방학까지 해서 80년대 시인으로 따지면 나희덕, 뭐 작품으로 따지면 최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이상문학상 수상자들까지 해서 이제 그것을 끝내게 되고요. 그 전에 뭐 이미 난소공이라든가 원미동 사람들 이런 것은 일부러 국어 시간으로 뺐어요. 아니 저 국어래요. 논술로. 그래서 얼마 전에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읽었잖아요. 그거는 수능식으로 저희가 뺀 게 아니라 논술식으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편은 그쪽으로 뺀 거고 단편은 현대문학사 이 수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내신이 9월에 거의 시작하자마자 하고 몇 주 지나지도 않아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수능 문학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특강으로 고시저라든가 뭐 문법이라든가 이별의 정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강 수업을 끼워 넣었고요. 겨울에는 아이들이 이제 매주 나와서 모의고사를 풀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오답도 해주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이들끼리의 어떤 성적도 매겨주는데 그 모의고사 잘 보게 하는 이땡 학원 궁금하시죠?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덜 가시나 봐요. 저한테 이땡 학원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땡 학원 다 아시죠, 어머님들? 자, 그런데 거기는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주로 보고 그리고 원장님 한 분이 거의 수업을 하시죠.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도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고 하면서 많이들 좀 발걸음을 끊으신 것 같은데 모의고사 말고도 어휘도 보고 그 다음에 내용 시험도 보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냥 뭐 모의고사만 보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모의고사만 보는 그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실력을 올려줄지. 모의고사를 보통 보면 오답까지 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3시간이면 책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이나 이렇게 좀 이용해서 바짝바짝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보면 확실히 아이들이 문제 푸는 스킬을 까먹지 않을 수 있고 저희 제가 가르치는 고이 아이들인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언제 보냐면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주 좀 느슨하잖아요. 요럴 때 모의고사를 보면 막 숙제도 막 너무 하기 싫고 이랬을 때 숙제량이 제가 되게 많은데 와서 모의고사 보면 숙제가 분명히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 봐보는데 잘 보더라고요. 우리 학원 애들은 확실히 모의고사를 잘 본대요. 어디 가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어떤 수능 기반의 수업을 아주 일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논술에서 나오는 것들도 수능 속에서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수능을 잘 본다라는 말을 듣고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등국어 대비해서 요거 어머님들한테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그쵸? 여기에 보면 지금 예비 매산비 제가 별로라고 얘기하면서 넣어놨다고 얘기했어요. 특강으로 그거 들어가고 예비 매산비.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뭐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학교에서 어떨 때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들어간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집에서 계속 예비 매산비 예비 매산비 쪽만 풀리는 건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비문학 문제를 그래도 애들이 잘 푸나 봐요. 비문학 문제를 풀릴 때는 이렇게 학원 가면 많이 만나게 되는 거 말고 집에서 못 만나게 되는 문제집을 많이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문법이 많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일단은 2학기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문법을 특강을 하는데 사실 특강을 방학 동안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아마도 요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문법 논술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죠.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예상입니다. 금요일 1시에 강서희 선생님이 백신을 맞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미희 선생님은 안 맞으시거든요. 예, 안 맞으시는 게 주민등록 번호를 맨 끝에 오기를 해서 이번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제 다음 기회에 맞으셔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강서희 선생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강서희 선생님 대신에 김미희 선생님이 4시간 동안 문법을 좀 특강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대비책을 세워놨어요. 괜찮으시겠죠? 뭐 워낙 김미희 선생님 문법 잘 하시니까 문법 그 특강을 그날 4시간씩 하는 거 우리 애들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게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도 내일 백신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일단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수요일이었던 이 간담회를 오늘로 날짜 변경을 했더니 이게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백신 맞고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상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어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휘가 십제어 1권, 십제어 2권까지 저희가 끝났고요. 한자어 600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손에 잡히는 어휘 우리 1, 2학년 때 했잖아요. 그 손에 잡히는 어휘에 나오는 한자어만 600개입니다. 혹시 민사고에 가실 분들은 이 손잡어 교재 자체가 민사고 선생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걸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자 600개는 민사고 겨울 그 캠프에 쓰는 숙제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600개의 한자어가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마 민사고를 가는 친구들한테는 학습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지 않을까. 또 곡해하지 마세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다 해야 하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등국어 대비가 끝나게 되고요. 여기 넷 보면 앞에보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도 좀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2개씩 들어가는 소설도 차시가 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좀 넣었던 그 장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술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편은 이 안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해야 되는 비문학 제재별 심층 독해 특강.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이스토리 고등국어 비문학 독해 이거는 대체적으로 다 기출이에요. 하지만 순나푼나우대 독서 강화 해서 인문하고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근데 왜 이제 이거 뽑았냐면 이게 수능에 그동안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잘 나왔던 주제예요. 본문은 같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아하는 게 바로 이 흉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보면 데카르트와 근대 엄청 좋아하죠. 그런가 하면 한율과 경상수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보시면 요거를 다 아이들이 지식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혹시 참여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 하시는 어머님들도 집에서 풀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많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줌으로 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동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한 10분 좀 일찍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름방학 짧은데 안 그래도 이 줌 때문에 아이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이거 어떡하면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재보다는 대중교재로 했으니까 그 교재 그 순나푼나우대가요 답안지도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시 주요 작품 총만나 속성 특강도 뭐 이제 이건 나중에 하는 거니까 현대시의 모든 것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하는 거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달려서 애들이 했었어요. 부담스러울 만큼 과제도 많고 아주 헤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국어 입문해서
이별의 정안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사실 뭐 고등국어 인문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작품이 아니라 고전을 미리 배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 특강 해서 뭐 지금 여름방학에 고전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 대형학원에서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전을 지금 배워서 뭘 하죠? 훈민정음의 창자라고 하는 것도 원래 3학년 2학기에 있던 게 이미 2학년 2학기에 나왔고요. 그렇다면 3학년 2학기에 고전이 나올 게 없어요. 이 고전이 되게 어렵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 공부들 좀 하잖아요. 얘네들 되게 아주 잘해요. 특히나 이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도식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그냥 외워지는 거지 오히려 현대시나 현대소설이 훨씬 어렵거든요. 이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작품들을 보면. 근데 얘는 이미 수천 번의 문제화되었고 또 이미 표준화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끝인 것들이에요. 고전이 그래요. 따라서 현재 고전을 미리 좀 시키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신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고1 겨울에 이렇게 좀 해놓고 나면 아주 깊숙한 건 아니지만 고1 그 내신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 이게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요번에 뭐 진달래꽃을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하는데 앞에 게 다 나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가면 내신에 도움이 되고 또한 고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고전을 하는 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술이죠. 논술. 자, 포도반 논술 따라오느라고 우리 친구들 정말 애썼죠. 특히 3대 볼 때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3대야말로 지금까지 저 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3대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실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삶을 바라보는 자세 때문에 읽혔는데 많이 힘들다고 내년에는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제 3대를 상당히 고집하는 사람인데 강소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 좀 해볼게요, 어머님들. 네. 아마 이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근데 그 책을 다 못 읽었더라도 저는 줄거리라도 꼭 알아갖고 오라고 한 게 3대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고 3대는 사회적 배경, 다시 말해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봐야 하는 작품으로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자기 완성을 위한 디딤돌 너무 많이 보셨죠? 두 번째, 수준 높은 도표로 독해력 향상과 융합적 지식 함양. 이 말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교과 과정만으로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능 비문학 대비라고 얘기하는데 독서는 그냥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그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독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실제로 대입에서 뭐가 좋을까를 보면 일단 수행평가와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때문에 수행평가가 더 중요해지고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서칭 능력이 아니라 수행평가를 정말로 잘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때 이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읽었잖아요. 면역에 관하여도 읽었단 말이죠. 면역에 관하여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과연 누가 생각을 해내겠어요. 분명히 해낼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물론 책을 정말 많이 읽는 학교, 예를 들자면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 엄청 강조해요. 네, 뭐 하나고도 그렇고요. 제가 민사고를 조금 특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책 읽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수행평가 때 분명히 이것이 살아난다는 거고요. 아까 고교 학점제 말씀드렸는데 고교 학점제 역시 이제 내가 선택해서 더욱더 심화된 걸로 갈 수 있을 때 세특에서 나의 특기가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써주실 건데 선생님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각되느냐는 거죠.
자, 책을 많이 읽은 애들, 특히 비문학 쪽에서 독서가 심화된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쓰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 단어만 봐도 이야기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특 쓸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수능도 이제는 뭐 1차, 2차 해서 2차에 논서술형이 나오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면접을 쓰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면접으로 이어지는 대입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드렸습니다. 면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할 수 있게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한다. 고등학교 가서는 진짜 못 읽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진짜 책을 읽히세요. 무슨 일 있어도 올 겨울까지는 읽히세요. 심지어 대전과학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필독서가 거의 100권 되는 것 같던데 그걸 다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책 읽는 것을 이과에서 더 많이 어떤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차피 포도밭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들일 때 어머님들의 교육관이 분명히 남다르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밀고 나가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 읽는 게 아까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토리텔링이 뭘까? 회사 다니시는 어머님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신입사원들 같은 거 보시면서 그 이력서들 보시죠. 저도 늘 이력서를 보는데 참 탐탁치 않아요. 이력서를 보면 아니 이렇게 해서 학원 강사를 벌써 10년 이상씩 한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 쓸까? 어떨 때는 이 사람이 학원 강사를 뭘로 알았길래 이런 자소서를 보냈지? 라는 생각까지 가게 돼야 되는데 자, 회사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이 아니시더라도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 때 아이들의 비율이 똑같아진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을 엑기스만 뽑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1차 목표는 고등학교겠지만 다시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고 나서는 대학원을 가야 되고 대학원 많이 갑니다. 대학원을 가고 나서는 입사를 해야 되고 또 입사를 하다 보면 또 뭔가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하나고등학교는 그 하나고등학교에서 주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인재상에 자소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은 자소서예요. 근데 이 마당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대입에서 자소서를 없애겠다는 어떤 역발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너무너무 많은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기업들은 자소서를 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소서를 늘리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블라인드를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이 스토리텔링이고 난 언제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거야말로 결국 논술 수업을 받은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추억에 잠겨보세요. 어떻게 초계서 속에서 살았나. 초등에 보면 서울교대 영재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뭐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쓰시오. 그리고 지난 1년간 읽은 책 중 가장 인상 깊은 책을 쓰시오. 30년 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쓰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서울대 영재원에서는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이게 보니까 저희 아들이 26살인데 걔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원한 모집 분야와 뭐 지원한 모집 분야 관련하여 뭐 자신의 감정과 약점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활동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랑은 옛날 서울대 그 자소서랑 같죠. 근데 서울대 자소서 지금 독서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다 애들이 저것만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총균세만 쓰고 학문의 줄거움만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면 하나고 이제 고등하면 여기 민사고하고 하나고만 넣어 있는데 이거 다 통합됐죠. 자사고는 다 이래요. 자사고 이게 뭐냐면 나의 꿈같기 인성 해서 1500자인데 중동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일단
중학교 생활 중 교과 활동 및 교과외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너 공부 어떻게 했니? 얼마나 잘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소질과 적성,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및 진로 희망사항을 간단히 밝히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 넌 누구야? 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물론 알고 있었지만 서울대 수시에서도 옛날 이게 똑같아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책 3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책 3권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서울대 로스쿨 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지원 동기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대학 입학 이후에 공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시오. 그의 대학 입학 이후에 어떠한 경험 또는 갈등 조정 경험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삼성전자의 취업을 위한 자소서를 봤는데 이것도 그거죠.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 자신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 이슈도 나왔죠. 이건 조금 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자소서에 이런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아까 영지원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소개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자신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그 꿈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뽑아주세요. 이거죠. 사실 하버드 것도 이제 봤는데 다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패스했는데 비슷해요. 하버드도.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제 꼭 한국 대학을 갈 건지 의외로 외국 대학을 많이 가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외국 대학을 갈 건지는 잘 알 수 없잖아요. 대학을 한국을 가더라도 또 대학원을 갈 거고. 근데 이런 연습이 아주 원활하게 돼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꼬맹이들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제가 중1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만 봐도 이미 꿈이 있는 친구와 꿈이 없는 친구의 중1만 봐도 그래요, 어머님. 확실히 동력이 달라요. 그래서 꿈이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고를 가겠다라고 너무 결정하지 마시고 혹시 결정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라도 자사고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을 저는 늘 권해드려요. 늘. 하지만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친구, 정말 확고한 뜻이 있는 친구, 나는 반드시 이 동네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 1등을 해서 서울 의대를 갈 거야. 이런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좋아요. 아무래도 그 기숙학교에 가면 엄마 없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한다는 게 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엄청 아이들이 성장하기도 하는데 좋은 건 사실 엄마죠. 아이가 하나 없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우, 전 애가 셋인데 하나가 없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너무 늦잠을 자서 내가 매일 깨워야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자사고 더 보내야 되나요? 어찌됐든 그렇게 보내놓으시면 훨씬 더 마음은 좀 한가지고요. 특히 지금 아이랑 너무 많은 갈등 관계에 있다면 일단 보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더 좋아지더라고요. 거기 보내놓고 사이가 나빠진 커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서 커플은 모자 커플 혹은 부자 커플, 부녀 커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녀 커플까지 가는 것을 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 끝나가는데도 어머님들이 안 들어오셨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예약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고
일단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 저랑 또 한번 통화를 하고 싶으신 어머님은 태준이 어머님이나 은솔이 어머님은 제가 한번 그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신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아이에 맞는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래요. 어떻게 해야만 뭐 대학을 잘 가야 하는 게 이게 표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거라면, 저는 그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지가 있다면 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케바케가 되겠죠. 사바사가 될 거고요. 참 말들 잘 만들어내죠, 어머님들. 자, 그렇다면 기억나시나요? 사회, 경제학, 경영, 과학까지 했고 이제 철학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즌 5 역사까지 하면 저희들이 끝납니다. 겨울방학 때는 겨울방학 특강, 이게 역사까지 끝나면 아마도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겨울방학에는 또 겨울방학에만 할 수 있는 좀 더 수준 높은 책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대학별 논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별 논술 수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다 쓰지는 못했고, 겨울방학 특강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역사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통합으로 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작품들을 가지고 할 거고, 주제 하나, 책을 막 많이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심화된 지식, 또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짧은 논문일 수도 있고 요쪽 것들을 만들고 있사오니 그거는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됐고요. 수업 진행 및 글쓰기는 다 아실 테니까 이것도 넘어갑니다. 도서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소재,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보셨던 어머님들 다 보셨을 거니까. 포도밭 학원 선배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잘 살고 있죠, 뭐. 근데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거, 되게 기분 좋았던 거 두 개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잘 계시죠? 이제 이 친구가 고2고 모 여고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났어요. 이건 이제 1학년 때 저한테 보냈던 거고요. 아닌가? 아닙니다. 1학년 기말이었네요. 공부하면서 포도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나 과학까지 진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경제학이나 사상가 나오면 친구들이 엄청 어려워하던데 뭔가 이해가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하고 안 왔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과예요. 아마 서울의대를 가겠죠? 네, 아마 갈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친구는 하나고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자, 포도밭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온기 어렵다는 표현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또 동시에 포도밭이 저를 바라봐주는 시선에 있어서도 그러했던 것 같아서 쓰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또 동시에 항상 서로를 잊지 않고 지내는 포도밭 식구의 모습은, 식구죠, 식구. 이제 요게 이제 고3 친구인데 좀 많이 친해요, 우리들이. 요 고3이 좀 친해요, 애들끼리. 항상 일상에 바쁘게 치이며 지내다가도 온기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아이들이 사랑하는 학원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애들이 폭발하는 학원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쪽 여고 3학년 애가 쓴 건데,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크게, 야, 포도밭은 어떤 곳이니? 라고 한번 이제 해줘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썼는데 뭐 이렇게 하네요. 우리 주변은 강렬한 색들로만 가득 차 있기에 포도밭처럼 은은한 색은 희귀하고 소중하다. 포도밭에서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며 자신의 도화지에 하나하나 색을 채워가다 보면 그 도화지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옅은 색부터 칠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인데 포도밭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이 친구가
이거를 쓴 건 중3이 끝나고 얘는 보도가서 계속 다니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지 말자. 너 너무 오래 다녔다. 유명 학원을 가보자. 그래서 끝내 돌아오지 못해서 징징 울면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는 이제 카톡을 자주 보내는 이제 그런, 아니 카톡 없어요 참, 고3이라서 그런 친구입니다. 일단 많이 사랑하죠. 아이들이 많이 사랑하는 학원이라는데 제가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인생이 살면서 학원에서 어디 하나쯤은 베이스 캠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베이스 캠프인 학원이 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로 코칭과 학습 코칭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해왔는데 툴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진로 코칭과 학습 코칭을 신관에 이제 3층만 저희 쓰고 있는데 4층이 늘 비어 있어서 그냥 원래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번 여름방학 지금 현재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자기주도 학습 관이 열렸어요. 자, 진로 코칭, 학습 코칭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너무 사진을 젊으셨던 걸 쓰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든 보시면 전 대치동 즐거운 학원 부원장, 네, 저랑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고요. 행복한 공부 이사,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 강사, 현 서울시 교육청 학교 지원 강사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윌스터디 학습 코칭 센터 대표 코치고 윌스터디는 저희하고 지금 같이 콜라보를 시작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상담학 박사과정 수료, 책을 한 권 쓰셨고 EBS 다큐프라임 5부작에 출연을 하셨고 되게 오래되셨죠.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코바디스 이걸 한 7년 정도 나가셨다고 해요. 아침마다. 베테랑이세요. 저희 아이들 셋도 다 이제 이분한테 코칭을 받았었고 제가 이제 울면서 상담하시는 어머님들 아이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이제 꽤 오랫동안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연분을 이어가고 있는 분인데 드디어 이제 저랑 참 늦죠. 두 사람 다. 네. 두 사람 다 그냥 각자 일에 바쁘게 살다가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또 4층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콜라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해주실 수 있는 건 개인 코칭이 있고요. 지금 학습 코칭은 각각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기주도 학습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저희는 이제 선생이 있는 건 아니고 대학생 멘토들이 이제 모든 학습 코칭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게 뭐냐면 청소년 코칭이 뭐냐면 결국 대인관계 그리고 학습 방법, 비전과 목표, 사고방식, 정석 코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정석 코칭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무조건 하고 두려움부터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난 무서워. 난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사실 보면 애들이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어떡하지 이번 시험 망하면? 이런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고와 안정된 정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석 코칭. 비전과 목표 발견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툴이 있기 때문에 중3 말고 고1 되면 이거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데 요쪽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적이 진짜 빵빵빵 오른 친구들도 많고 어떤 핸디캡도 많고 특히 이제 학습 방법하고 습관 개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인 경우엔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또 엄마하고 갈등 관계, 아니 엄마라고 그러면 안 되네. 부모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친구들. 네, 이것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도 이거 잘해요. 이것도 참 잘해요. 네. 일단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임상이잖아요. 여기 이제 툴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코치님한테 코칭을 배워서 코칭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를 써먹기는 하지만
그냥 애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신뢰 쌓아가면서 말하는 편이고, 여기는 정확한 그 정량 평가가 가능하고, 정량 평가, 정성 평가 다 가능하니까, 너무 답답하신 분은 또 이렇게 유료 또 그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면, 요즘에 대치동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참 오래되셨어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추천을 드리고, 신실하세요. 그 점에서 추천을 드려서 저희랑 저랑 이제 콜라보를 맺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그 설명회를 드리고, 저희 학생 하나가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3 친구가. 중3부터 고3까지만 봤거든요. 네, 지금 12명? 13명. 한 3, 4명 정도 더 봐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다른 학원처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어저께부터 시작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가 주시면 되고, 저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네, 1대1 맞춤인데, 스카이대학 학생들이 멘토를 해요. 다. 그리고 이제 코칭을 시작을 하죠. 이 스카이가 뭔지, 나중에 과외를 하더라도, 혹은 이런 학원에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돈을 좀 더 받더라고요. 네, 돈 많이 벌어오게 하시려면 여기 보내세요. 네. 그래서 저희 딸도 요번에 기숙학원에 멘토로 갔는데, 이 조건이 돼야만 뽑더라고요. 그 충남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엄마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올게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벌어올지 너무 힘들다고 그러기는 하던데, 뭐 이 친구들 보면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님들,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저희 딸 많이 써먹고, 또 저희 제자들 참 많이 써먹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공부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잘했던 친구들과 매칭을 해주기도 하니까, 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과외도 좋고, 뭐 한 번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도 괜찮고, 과외를 하시는 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매칭할 때는 제가 그 친구 제 제자 밥 사주면 되는 거니까 전혀 부담 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친구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이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죠? 이게 재수학원은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1시까지였거든요. 아무튼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학원에 빠지는 것도 있는데, 올 여름만큼은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 아니더라도 예섬도 이 과정 있고요. 되게 여러 과정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더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방방마다 몇 명 안 집어넣고 그 넓은 4층을 다 돌리고 있으니, 네. 자기주도 전 윌스터디 지금 막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걸 겨울방학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길고 학원에서 돌려야 할 학습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름은 그렇지 않고 또 지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때 한번 해보면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었죠? 호도바씨 맨날 이렇게 한 발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진로 코칭 프로세스 좀 보이시죠? 막 직업 카드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30분이 딱 됐네요. 그래서 윌스터디가 얘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 관한 Q&A, 즉 중3 아이들에 대한 Q&A,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Q&A, 지금서부터 퀘스천 앤드 앤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간다면은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